달걀이 먼저일까요? 닭이 먼저일까요? 그렇게 뻔한 질문을 하면서 뭐 이렇게 무게를 잡냐고요. 너무 흔한 질문이고 사실 그 본질이라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도 않은 듯해 보입니다. 어쨌든 계란은 완전 식품이고 닭은 알을 낳아주고 다양한 식재료로도 쓰이니까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죄를 짓는 사람이 더 나쁠까요? 아니면 죄를 부추기는 사람이 더 나쁠까요? 여기 스스로를 ним포매니악이라고 부르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만신창이의 몸이 되어 한 노인의 도움을 받았고 그의 침대에서 자신의 죄 많은 인생들을 죄다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지나치게 솔직하고 지나치게 노골적이게요. 그럼 이 영화를 함께 살펴보며 여러분들과 이 질문의 답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영화를 리뷰하기 위해서 몇 번이나 돌려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밥 먹으면서 양치를 하면서 등등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다 보고 나서 느꼈던 생각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라는 생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딥그린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린 여러분들. 이번 주는 두 번 이렇게 나서게 됐죠. 원래는 라이브를 할까 라고 생각을 했다가 꼭 이야기하고 싶었던 아날로그 호러에 대해서 꼭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아날로그 호러, 특히 로커스에 대한 그런 이야기로 찾아오게 됐고,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좀 고어한 이야기를 해볼까 고민을 했다가 간만에 또 라스 폰 트리에의 작품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은 이때까지 살펴봤던 영화들만 하더라도 굉장히 지독하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이번 영화도 그런 영화들과 궤가 다르진 않습니다. 지나치게 노골적이고 고어한 영화는 전혀 아닙니다만 성적인 영화예요. 아시다시피 어떤 리미트가 전혀 없는 사람이기도 하고 지나치게 모든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 이 감독의 특징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 과감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었고, 안 그래도 오늘 카페에서 대본을 쓰면서 화장실에 엄청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막 엄청 집중해서 대본을 쓰고 있다가 근데 그때 스트로베리 가이의 미스터 매직이라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때마침 점원분이 또 타이밍 좋게 뒤에 테라스 문을 열어놔가지고 바람도 솔솔 불고 날씨도 너무 좋고, 그래서 괜히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화장실 꼭 참고 그 노래가 딱 끝나고 나서 화장실을 가고 그랬었는데, 어제는 미세먼지가 엄청 심했었어요. 가로등이 켜지잖아요. 사거리에 가로등이 켜지면은 그 빛에 분산되는 방향이 다 보일 정도로 미세먼지나 그 먼지라든가 뭐 공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 엄청 공해가 심했는데, 여러분들 꼭 일기예보 이제 확인하시고 마스크 필요하다 또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심하다 하는 날은 KF94 꼭 쓰고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담배를 피든 안 피든 미세먼지를 마시는 거는 엄청 몸에 안 좋으니까요. 높아짐이 담긴 말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 올리고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바로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뭐랄까요, 오늘 그런 기분 좋은 음악이랑 카페에서 맛있는 커피 마시면서 기분 좋은 바람도 맞고 그러는데, 너무 변태적인 영화, 사람을 갉아먹는 영화에 대한 리뷰 대본을 쓰고 분석을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약간 좀 아이러니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모순으로 차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그런 것처럼 오늘 그 경험이 되게 인상이 깊었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선택을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또는 우리의 호르몬의 변화 또는 심경의 변화에 의해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은 꼭 느끼는 거는 모든 선택들이 의미 있진 않구나 라는 거를 한 번씩 느끼게 돼요. 그건 바로 우리의 삶이 결코 영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해볼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의 영화에서는 모든 선택들과 모든 결과들이 뒤따라 오게 됩니다.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의 모든 영화들에서 주인공들이 하는 모든 행위들은 결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폰트리에 감독은 ним포매니악이라는 노골적인 영화를 만들기도 했고, 하드코어, 소프트코어 버전 같은 이 감독 특유의 어울리지 않는 장난스러운 홍보를 펼치기도 했었어요. 또 북유럽의 몇몇 국가들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의 평론가들을 꼬셔가지고 포스터를 따라서 오래가진 표정 사진들을 찍게 만들기도 했었어요. 그럼 우리 바로 그렇게 지독하다고 정평이 나 있는 이 영화 ним포매니악 볼륨 1 1편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는 억지스럽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인위적인 이야기 액자 구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챕터별로 이야기들을 나누고 각 챕터 이야기들을 전달하는 회상신이 끝나고 현실로 돌아오면 괜히 이 영화의 주인공 노인 셀리그만은 음식을 들고 오거나 옆에 놓여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여성 주인공 조 역시 주변 오브젝트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 주관대로 하게 돼요. 그 오브젝트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별 의미 없어 보이는 평범한 말들의 나열처럼 흘러가다가 어느 순간 삶을 찌르는 이야기였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들로 더 깊고 어두운 그녀의 기억 저편으로 시선을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중간중간 셀리그만이 끼어들어 질문하거나 사건에 대한 스스로의 해석을 늘어놓게 됩니다. 매 순간 조는 스스로를 죄인으로 규정하고 자기가 저지른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면죄부를 거부하게 돼요. 오히려 그런 고백을 하는 모습들은 지나칠 정도로 솔직합니다. 모두들 숨기기 급급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매우 덤덤하게 이야기를 하고 듣는 상대가 어떤 반응이든 별 상관을 쓰지 않는 모습이에요. 셀리그만은 오히려 이 이야기들을 즐기며 이 비정상적이고 광폭한 이야기들을 들으며 감탄하고 지적인 토론을 하는 것에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둘의 첫 만남은 매우 우연적으로 보입니다. 길거리에 폭행을 당해 쓰러져 있던 것을 식료품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가던 외로운 노인 셀리그만이 발견하게 되고 구급차를 부르기도 거부하는 조 그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게 돼요. 셀리그만의 작은 친절로 그녀는 제대로 정신 차리게 됩니다. 조는 매우 낙담하고 많은 것들을 상실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표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죄인으로 규정한 뒤 모든 일에 대한 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듯한 어조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들의 파편 중 첫 번째는 바로 낚시였습니다. 셀리그만은 낚시광이고 방벽에 자신의 기념비적인 바늘을 꽂아둘 정도로 열정과 사랑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낚시에 대한 이야기에 흥분하면서 이야기를 늘어놓던 중에 조는 그에 대해 명감을 받아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할 지점을 찾아내게 됩니다. 이제부터 그녀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조는 어린 시절부터 일찍이 성에 눈을 떴습니다. 쾌락을 얻기 위해 부모의 눈을 피해 자위와 유사한 행동들을 제대로 인지하기 전부터 먼저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조의 어머니는 매우 차가운 사람이었고 아버지는 매우 따뜻하고 이해심이 많고 자연을 사랑하는 의사였습니다. 조는 어머니를 싫어했고 아버지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조의 성에 대한 관심은 매우 자연적인 것이었고 매우 과학적인 사고를 지녔지만 자연과 소통하길 좋아했던 아버지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조는 스스로를 ним포매니악, 색정증 환자라고 밝히며 ним포매니악의 ним프, 작은 유충 시절에 자신은 처녀성을 빨리 잃고 싶어 했고 그로 인해 겪게 되었던 첫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손이 아름다웠던 한 남자아이 제롬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생각보다 성관계는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는 일이었고 다시는 관계를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생각은 깨지게 됩니다. 어느 친구와 함께 기차 여행을 가기로 했고 기차가 도착할 때까지 그 기차 안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한 사람이 초콜릿 한 더미를 다 가져가기로 내기를 시작한 겁니다. 가능한 많은 관계를 하려는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빠르게 관계를 하기 위한 또는 남자들을 유혹하기 위한 옷으로 갈아입는 것은 낚싯대에 루어를 끼는 모습으로도 치환됩니다. 어느새 이야기를 듣는 셀리그만의 표정은 안타까운 눈이 아닌 호기심에 휩싸인 광기로 변하게 됩니다. 그 내기에서 잘 나가다가 질 것 같을 때 5점을 걸고 마지막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됐고 그날 아이를 가지기로 한 남성을 상대로 국왕 선교에 성공하게 됩니다. 낚시에서는 최후의 수단이자 최강의 루어를 쓰는 것을 피니시 웨폰이라고 한다며 감탄을 하는 셀리그만에게 조는 죄책감을 고백을 하고 있지만 셀리그만은 그렇지 않다며 그저 당신은 그 남자에게 좋은 기억을 하나 선사한 것이다 또는 너의 그 행위로 인해서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을지도 모른다라는 궤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의 고백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젊은 여성의 충동성과 실험성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조가 남자를 유혹하는 방식이 낚시 미끼와 전략의 비유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 챕터가 끝나고 셀리그만은 자신의 유대교적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루겔러흐라는 빵을 건네게 됩니다. 루겔러는 유대인식 케이크입니다. 조는 셀리그만이 건넨 루겔러를 보면서 루겔러가 나올 땐 케이크 포크가 같이 나오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남자답지 못한 매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In my opinion, is pastry, which there is no excuse for eating with a cake fork. To serve it with a cake fork is irritatingly unmanly, not to say downright feminine.
그 포크에 대한 이야기로 순식간에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신의 첫 남자 제롬에 대해서 말입니다. 존은 온갖 난잡한 성생활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모든 남자들에게 같은 거짓말을 할 정도로 거짓되고 스스로를 던지는 삶에 익숙해져 갔고 자신의 쾌락주의를 모티브 삼아 여성 모임도 만들게 됩니다. 존은 스스로를 욕망을 따르는 무법자로 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모임 멤버들과 함께 이런 선언을 하게 돼요. 우리는 욕정을 느낄 권리가 있다. 하지만 같은 남자와 2번 자는 건 금지다. 감정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다. 자신의 현실의 삶은 아득하게 버려둔 채 충동적인 짓들만 벌여온 결과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학교도 다니다 때려쳤고 스펙이랄 것도 전혀 없었고요. 그런 와중에 직업이 필요하긴 해서 어느 회사에 비서직 면접을 보러 가게 됩니다. 별 볼 일 없는 인간이기에 당연히 탈락할 것으로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합격 통보를 받았고 운명적이게도 자신을 뽑아준 사람은 바로 제롬이었습니다. 그 첫 경험 상대 말입니다. 삼촌의 회사였지만 잠시간 회사 일을 맡고 있었고 운명 같은 재회를 하게 됩니다. 드라마 같은 재회에 서로 찌릿찌릿을 원한 제롬이었지만 존은 그의 생각처럼 나오지 않았고 의기소침해집니다. 그렇게 불편한 동거를 회사에서 이어나가게 되는데 이 챕터가 포크인 이유가 증명이 되는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첫 출근날 존은 나름 자신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아침 간식 테이블을 사장실에 올려놓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을 거부하는 조에 대한 복수인 것인지 매우 사소한 이유, 포크가 없다라는 그런 이유로 뭉쳐있었던 소심한 감정들을 모두 폭발시키는 편집증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존은 그 모습을 보고 매우 여성스러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지내는 시간이 지나면서 뇌리에 번뜩 그에 대한 시선이 달라지게 됩니다. 제롬의 무질서함 속에서 질서를 찾아냈고 사랑과 비슷한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을 느끼자 모든 것이 왜곡되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에 대한 마음을 한자 한자 녹여내 편지로 적어 그에게 주려고 했을 때 Sorry, isn't this Jerome's office? 제롬은 이미 헤드 비서로 일하고 있었던 리사와 도망을 친 지 오래였고 사장실에는 돌아온 그의 삼촌만이 떡하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롬과 존은 영영 이별했고 삼촌 이야기에 따르면 제롬은 리사와 결혼까지 했다고 합니다. 기억의 실루엣이란 건 앙상한 겨울의 나뭇가지 같은 것이었습니다. 뼈대만 남았고 그 기억들을 채워넣기 위해 그와 닮은 남자들의 각각 특성을 조합해내 제롬을 기억하고 퍼즐을 맞춰 나가려고 했으나 그 모든 것들은 모두 실패한 채 결국 흐릿한 실루엣으로만 남고 말았습니다. 1년의 사건으로 존은 더욱더 공격적으로 남자들을 만나고 다녔고 이것들의 결과로 모든 인종의 남성들의 성기들을 종합하는 능력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난잡한 이야기를 하던 도중 미세스 H라는 서명에 적힌 한 그림을 바라보게 됩니다. 새로운 챕터의 시작점입니다. 더욱 공격적인 만남을 가지던 그녀는 이제 만나는 중인 남자들의 디테일을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결국 남자들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기억을 경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사위 던지기로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은 예측 불가였고 남자들의 반응은 더욱 예측 불가한 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이야기할 것은 그런 저질스러운 만남들 중 한 중년의 남성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남자는 아내와 3 아들을 둔 가정을 지닌 남자였고 존은 그런 그에게 난 반쪽짜리는 원치 않는다라는 변명을 하면서 그를 밀어내게 돼요. 이 관계를 끝내기엔 꽤 좋은 변명입니다. 하지만 남자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진짜 가정을 버리고 모든 것을 남겨둔 채 조에게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진짜 당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이제 사건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를 미행하던 아내와 아들들이 조의 집안으로 들이닥칩니다. 조의 집안 곳곳을 둘러보고 둘이 뒹굴었던 침대를 확인하며 마지막 이별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배신감과 폭발하는 분노에 자신의 전 남편에게 모든 히스테릭한 감정들을 쏟아내게 됩니다.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 침대 봐라, 여기에서 뭐 했는지 라며 광기 어린 장면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장면은 거의 블랙 코미디 같은 장면이기도 합니다. 설상가상 조가 만나고 있는 다른 남자가 조의 집으로 타이밍 좋게 들어오기까지 하자 조는 광기를 폭발시키는 아내에게 머뭇거리며 이야기하게 됩니다. 나는 당신의 남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요. 아내는 당연히 믿지 않습니다. 셀리그만은 조에게 묻습니다. 이 사건이 당신에겐 거대한 기점이었느냐고. 조는 표정조차 변치 않고 대답하게 됩니다. 이건 나에게 사건도 아니었다. You can't make an omelette without breaking a few eggs. 영화는 조의 행동을 어린 시절 트라우마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합니다.
관계는 기분이 좋기 때문에 한다. 그리고 셀리그만은 중독이나 도덕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만 조는 당황스러울 정도로 분명하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나는 쾌락 때문에 한다. 세 번째 챕터 이야기가 끝나고 저 너머 탁상에 놓인 책 한 권을 바라봅니다. 에드거 앨런 포의 책이라고 합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고 죽을 때 매우 끔찍한 선망성 경련 증세로 사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선망 증세가 뭔지 아냐고 질문하는 셀리그만에게 조는 매우 익숙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상하고 매우 따뜻했던 아버지는 매우 고통스러운 병에 걸리게 되었고 조가 그렇게도 싫어하던 어머니는 자신의 남편을 보살피기는커녕 문안도 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니를 탓하지 않는 아버지의 따뜻한 인간 됨됨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의사로서 많은 죽음을 봐왔고 담담하게 자신에게도 찾아오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아버지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과학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던 그의 입에서는 연신 철학자들과 몽상가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죽음의 두려움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선망 증세가 심하게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영화의 화면은 색이 빠져나간 흑백으로 변환되게 됩니다. 정신을 차린 아버지에게 그가 그토록 사랑하던 물풀의 나뭇잎을 따다주고 그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딸 조이지만 선망증이라는 것은 의지하는 것과는 아득하게 먼 무언가였습니다. 미쳐가는 아버지 앞에서 같이 상처받아가는 조의 모습은 처음으로 인간적인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사망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날 충격적이게도 수치스러운 일이 발생하고야 맙니다. 조의 입에서 수치스럽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린 것입니까? 가히 충격적이었고 그럴만했습니다. 아버지의 시신 앞에서 젖어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함께 있던 얼음장 같던 어머니는 딸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은 채 그대로 그 모습을 보고 문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자, 그 일로 자학할 건 없다. 힘들 때 성적인 반응을 보이는 건 오히려 흔한 일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셀리그만의 표정과 톤은 아직 이야기가 남았으니 더 이야기하길 부추기는 모습으로도 보입니다. 조의 기억에서 아버지의 기억이란 가장 순수했던 기억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분리가 되었습니다. 조의 인생에서 아버지는 유일하게 따뜻했고 감정이 있었고 연결이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이야기했었던 나무의 영혼에 대한 이야기는 일반적인 자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감정, 생명, 연결에 대한 상징이었고 유일하게 뭔가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존재이자 사랑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죽음과 그가 보였던 선망 증세, 복합적인 것들로 인해 조는 결국 그것들을 모두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잡고 있던 인간성이 사라진 것이 바로 이 흑백 화면으로 모든 빛이 꺼진 것으로 묘사된 것입니다. 유일하게 인간이었던 시절, 하지만 지금은 그곳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라는 과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챕터에서 가장 중요한 감정은 조가 느꼈던 수치심이 아니라 그녀의 상실된 무언가였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상처와 상실을 고백하는 조에게 셀리그만은 그건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라는 궤변을 펼치고 있던 것이었고 이 슬픈 이야기가 끝나고 조의 시선은 카세트 플레이어로 향하게 됩니다. 바흐의 곡이 녹음된 테이프가 꽂힌 카세트 플레이어였고 제가 클래식에 대한 지식은 없지만 대충 화성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셀리그만은 흥분해서 자신의 음악적인 지식들을 뽐내고 있을 때 조가 새로운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색종증은 다양한 관계 경험의 총합일 뿐이다. 음악에서 성부가 3개가 있듯 3명의 애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빨간 차를 모으는 F. 당시 조는 매일 밤 7에서 8명과 관계를 했었고 F는 그 중에서 굉장히 로맨틱가이였습니다. 다른 남자와 관계를 하고 있었을 때 미리와 꽃을 사들고 있곤 했고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조의 오르가즘이었습니다. 가장 헌신적인 남자였다는 것이죠. 다음은 G였습니다. 조가 늘 기다리던 남자였어요. 야수 같고 조종에 불과한 남자, 고양이과의 맹수를 떠올리게 만드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애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그녀의 취미였던 산책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치밀하게 스케줄을 짜놓고 이따금씩 슬퍼질 땐 산책을 하곤 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우리에 갇혀 팔자를 그리며 기어다니는 정신병에 걸린 동물원의 동물들처럼 그녀에게 산책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산책을 하고 있을 때 조각난 사진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주워 나가게 됩니다. 한참 그것들을 주워 나가다가 강둑 쪽에 쪼그려 앉아 사진을 또 발견하게 됐을 때 누군가 그녀에게 그녀의 손을 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손을 내밀게 됩니다. 손을 잡고 얼굴을 확인하자 나타날 얼굴은 바로 제롬이었습니다. 첫 경험이었던 남자,
그 남자 말입니다. 셀리그만은 지나치게 드라마틱한 이야기에 도통 믿음을 갖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비선형적인 그녀의 일대기에서 일어나지 못할 이야기는 없으니까요. 제롬이 그의 세 번째 남자였습니다. 영화는 바흐의 성스러운 음악과 함께 세 남자와의 관계를 나란히 보여주다가 제롬의 관계를 보여주는 화면으로 모이게 됩니다. 정열적으로 몸을 흔들던 중 존은 뭔가 문제가 생긴 듯 보이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 제롬에게 I can't feel anything.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불쾌하다 또는 쓰레기 같은 섹스 영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 야한 것에 이끌려 제목을 보고 흘러 들어온 사람들일 것입니다. ним포매니악이라는 강렬한 제목에 끌려서 영화를 보게 돼요. 그리고 결과는 실망하게 됩니다. 지루한 대사들만 계속 나오게 되고 거의 포르노와 동일한 수이긴 하지만 기대만큼 자극적이진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맞는 반응이긴 합니다.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고자 만든 영화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면들보다 지루한 대사라는 것에 조금 더 집중을 했다면 이 영화의 의미와 이야기가 바로 그 대화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테니까 말입니다. 이 영화에서 나타난 관계들은 그리 섹슈얼하지 않습니다. 포르노처럼 보이지도 않고 섹슈얼함이라는 것이 배제된 듯해 보입니다. 배우들이 보이는 나체와 타 영화에서 그랬다면 충격 그 자체였을 듯한 30초를 넘게 선보인 다양한 인종의 다양한 남성 성기 모양 진열애 역시 매우 평면적으로 묘사되곤 합니다. 이미 아무 감정도 제대로 된 쾌락조차 느낄 수 없이 돼버린 조의 상태에서 그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과거의 기억이라는 것이 저런 상태일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몸으로 느끼게 되는 영화가 아니라 머리로 보는 영화인 것입니다. 엄청난 제목에 이끌려 장면들을 느끼면 그만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영화는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영화의 본질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지치고 우울한 한 여자와 외롭고 연약하고 지루한 노인과의 담화. 셀리그만의 반응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는 조 이야기를 낚시나 바흐의 음악 같은 것으로 해석을 하게 돼요. 존재 자체, 질문, 사고, 말투, 방식 모든 것들이 문제투성이고 의문투성이인 남자예요. 본질을 꿰뚫은 건가 싶을 때 아니 그냥 도파민 중독자인 건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지나치게 현상에 대해 현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 포크를 보고 그리고 첫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3 and 5. Those are Fibonacci numbers. 이 길지 않는 시간 속에서 둘은 이상한 방식으로 서로의 것들을 해소시킵니다. 말동무가 필요했고 말할 사람이 필요했고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의 영화에서 어떤 행위도 우연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해프닝이든 잊혀질 것 같은 사소한 선택이든 결코 그 행위에 대한 결과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기억으로든 결과로든 반드시 흘러남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크기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큰 일이냐 그것이 아니라 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입니다. 존은 끊임없는 색정에 집착을 하며 끝없이 반복되는 행위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포르노보다 더 기계적이고 더 공허한 방식으로 소모하게 돼요. 그리고 그 결과에서 하나의 결과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공허의 상태. 이것이 라스 폰 트리에식 카르마입니다. 누군가를 벌하는 사람이 이 영화에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 자체가 결국 그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택들과 반복이 쌓여 감각은 닳아버리고 의미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액자식 구성은 모든 챕터를 감싸고 있고 지나치게 인위적이고 억지스러울 정도로 상징적인 사물들이 여기저기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객들은 그 어색함을 채 의식할 틈도 없이 이야기에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장치들은 처음에는 어떤 거대한 메타포로 작동할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그것들은 사건을 정리하고 해석하려는 시도일 뿐이지 결정적인 의미를 제공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경험을 이해하고자 하는 두 명의 집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라스 폰 트리에는 이 영화를 결코 장난으로 만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남자는 만성 우울증을 겪고 있었고 자신이 겪은 우울과 참혹한 기분 이런 감정들을 긴장과 기대를 품고 있는 관객들을 향해 의도적으로 낚시를 던지고 그 기대를 비틀고 노골적으로 조롱하고 있기도 합니다. 분명히 그 방식은 고약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영화의 가장 핵심적인 태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울증이라는 상태는 이 영화에서는 단순한 감정 상태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강화된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조는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이나 자신이 겪은 사건들에 대한 감정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은 끊임없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인간이라면 그녀가 겪는 사건들 중 하나만 겪게 되더라도 심각한 트라우마를 앓을 것입니다. 하지만 존은 그 어떤 사건들 앞에서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완전히 마모된 상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 와중에 존은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잘못되었다는 것, 죄를 지었다는 것. 그럼 그런 그녀에게 색정증이라는 것은 병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색정증이라는 것은 치료해야 할 장애라는 것이 아니라 원래 가지고 태어난 기질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흔히 이야기하는 애정결핍,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싸구려 사랑이나 쫓아다니는 불쌍한 인간, 그렇게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존은 때때로 마음의 평온을 찾기 위해 식물을 바라보곤 합니다. 자연을 사랑하던 아버지의 흔적처럼 보이지만 그것만으로 그녀를 설명하기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어긋나 있기도 해요. 결국 그녀를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대입해보게 되지만 모든 것이 실패하고 남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인간. 이쯤 되면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2편에서 이 설명되지 않는 인간이 어디까지 가게 되는지.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 그거 말고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거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 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닭도 필요하고 계란도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둘 다 끝내주게 맛있다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영화가 1편에서 보여준 건 원인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그게 필요해져 버린 조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건지 필요해서 이유를 만들어낸 것인지 관심 없습니다. 볼륨 2에서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지만 보면 되니까요. 볼륨 2를 예습하고 오실 분들은 하고 오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서 영상을 마쳐보도록 할 건데, 철저하게 볼륨 2에 대한 이야기를 배제하고 제가 볼륨 2를 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볼륨 1 1편을 리뷰를 하게 됐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조금 더 닫혀있는 시선에서, 제한된 시선에서 여러 가지를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거를 공유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영화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했었고, 세상에 진짜 너무 성적인 영화들도 많고 과감한 영화들도 많잖아요. 근데 라스 폰 트리에르 감독의 영화는 이상하게 고어한 영화든 아니든 마음이 쭉 가라앉으면서 기분이 땅끝까지 그 밑으로 처박아 버리는 것 같습니다. 너무 우울해지는 영화를 만드는 영화 감독이고, 정말 볼 때마다 마음이 축 처지는 게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아요. 이 감독의 영화를 볼 때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바로 이 2편을 리뷰를 해볼 건데, 너한테 스포를 당하면서 보고 싶지 않다, 또는 궁금해졌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2편을 한번 보고 같이 해석을 하면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번 주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또 욕심이 생겨가지고 수요 기교에, 그리고 또 이렇게 금요일 컨텐츠로도 이렇게 돌아오게 됐는데, 금요일 컨텐츠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 양심상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거의 토요일에 돌아오고 있어가지고, 그것도 토요일 밤 늦게 이렇게 막 하고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항상 올릴 때마다 열심히 다들 봐주시고 같이 공감해주시고 또 칭찬 주시고 하시니까 또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댓글들을 요즘도 다 하나하나 확인하고 새로운 댓글 없나 맨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즐겁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받은 즐거움과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나마 좀 매번 돌려드리고 싶어요. 이런 진심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새로운 공간들도 조금 더 열심히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랑 재밌게 한번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더 타이트하고 재밌게 영상 만들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더 멋진 영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딥그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One night of love, when two hearts are one, a night to have and hold, when love is gone and starlight grows cold. One night of love, when love is all that I'll recall, when at the break of dawn I find my lover gone.
I'll whisper with a smile, I've lived a little while.